썩지 않는 육신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 영원 불멸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고대 과학의 결정체 미라.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 아랍 문명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카이로 시내 중심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화려한 고대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이동하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인 피라미드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인류가 남긴 최대의 석조물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쿠프 왕대에 지어진 대피라미드는 어떻게 거대한 돌을 운반했고 무덤 외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수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피라미드는 2톤 정도의 커다란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가 태양 광선을 넓게 분산시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따라서 피라미드를 통해 태양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파라오의 무덤으로 쓰였던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어진 대피라미드는 보통의 피라미드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지하에 왕비와 왕의 방이 있지만 이곳은 도굴꾼들을 유인하기 위한 위장용 방. 실제로는 붕괴나 도굴로부터 가장 안전한 위치인 정중앙에 왕의 시신을 모셔두었다. 대피라미드가 탄생하기까지 이집트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초기의 피라미드는 마스타바라 불리는 계단식 모양의 무덤이었다. 지하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내려가면 맨 밑바닥 정중앙에 시신을 모셔두었는데 이것 또한 도굴꾼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시신을 모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완벽한 무덤이라도 시신이 부패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기원전 3000년부터 미라를 만들었던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1000년에 이르러 미라 제작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람세스 2세의 미라는 미라 제작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 이집트 역사상 최대 번영기를 구가했던 시절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 그만큼 람세스 2세의 미라에는 당대 최고의 방부 처리사와 장의사들이 동원됐다. 죽은 후 얼마나 완벽한 미라로 남겨지느냐.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권력의 척도였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토록 미라 제작에 노력을 기울인 까닭은 무엇일까? 미라를 만든 이유는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현실의 삶과 부활 사이의 중간적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 믿었고 모든 생물은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죽음은 이 요소들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저승에서 새 삶을 얻으려면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돼야 했다. 따라서 사람이 저승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육신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다. 장기들은 수호신 모양이 그려진 캐노픽의 단지에 담아 따로 방부 처리를 했다. 특이한 것은 이때 심장만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때 심장의 무게로 죄를 판가름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심장은 남겨두었던 것이다. 시체를 소다석에 70일 동안 담궈둔다. 그 정도 기일이 방부 처리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그런 다음 시신을 아마포로 감쌌는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제들은 주문을 속삭였다. 그대 하늘거리는 숨결이여, 저승에 놓인 죽은 자의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으라. 그리하여 죽은 자가 눈을 떠 그대를 보게 하라. 미라를 만든 후에는 마스크를 씌웠는데요. 금이나 금속 또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전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야 했는데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거죠. 미라 제작은 가면을 씌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대 최고의 기술이 동원됐던 파라오에게는 가면도 특별한 것을 씌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일명 황금 마스크를 쓴 소년 파라오라 불리는 투탕카몬이다.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트에 의해 발굴된 투탕카몬의 무덤은 세계의 발견이라 불릴 만큼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발굴된 유물의 수만 3,400여 점. 유물을 수습하는 데만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9살의 왕좌에 올랐지만 9년 뒤 18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비운의 소년왕 투탕카몬. 그러나 그는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3,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화려하게 부활했고 이집트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고 있다. 투탕카문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부장품들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굴된 유일한 왕이기 때문이죠. 발견된 보석과 부장품들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투탕카몬의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카이로 박물관. 특히 눈길을 끄는 유물은 시신을 넣어둔 황금관이다. 발굴 당시 투탕카몬은 3겹의 황금관을 포함해 모두 7겹의 관에 쌓여 있었다. 관에는 악령이나 도굴꾼이 미라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빼곡히 주문을 적어두었다. 특이한 것은 가구나 장신구 같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함께 매장했다는 것. 투탕카몬의 부장품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생불멸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까지 엿볼 수 있다. 모든 왕과 가족은 죽은 후에 의무적으로 미라가 되었고 사후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함께 묻었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삶이 사후 세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믿었던 이집트인들.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실현시켜주는 통로가 바로 미라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집트 미라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오늘날까지 많은 부분 베일에 가려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고대 이집트 미라의 비밀을 풀기 위해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방부제와 해부학 도구를 그대로 사용해 인간을 방부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존이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1994년 처음으로 이집트 미라를 제작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이집트 미라에 대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실제 미라도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는 지난 1994년에 제작했다는 미라가 보관 중이다.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고대 문헌을 참고해서 이집트 방식 그대로 미라로 만들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해부학을 알았고 각 신체 부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을 심장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흥분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잘 때는 느리게 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감정의 작용을 두뇌가 아닌 심장과 연관시켜 생각했습니다.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는 시신에 소다석을 뿌릴 차례. 프로젝트 팀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 이집트에서 직접 소다석을 공수해왔다. 그리고 정확히 35일 후 소다석을 걷어냈다. 그러자 시신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까맣게 말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다석이 시신을 건조시킨 것이다. 이집트 같은 뜨거운 기후에서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최대한 빨리 몸을 건조시키려고 했습니다.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미라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시신의 건조 작업. 건조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소다석이었다. 그렇다면 소다석이라 불리는 광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소다석의 성분 분석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해봤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흥미로웠다. 소다석의 주성분은 다름 아닌 염화나트륨, 바로 소금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에 사용되는 천일염보다 10% 정도 염도가 높았다. 소금을 사용해가지고 미라라든가 이런 생체에다가 했을 때는 그 탈수 작용을 가져왔을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그 신체 내부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분 농도는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염도가 높은 소다석을 시체에 뿌려주면 염도가 낮은 체내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시체가 건조되는 것이다. 건조가 끝난 시신에는 레진 또는 송진이라 불리는 방부제를 발랐다. 이것은 방부제 외에도 미라에 감는 아마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마포를 감을 때에는 엄격한 절차와 의식이 따랐다. 우선 손가락을 하나하나 묶는 데서 시작해 그 다음에 팔다리와 몸통 순으로 붕대를 묶는 데도 순서를 지켰다. 이때 어떤 아마포를 쓰고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감았는지만 보더라도 미라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미라 제작에 있어 아마포 감기는 가장 까다롭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였다. 미라 제작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송진을 발라서 아마포로 온몸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총 제작 기간의 절반인 35일을 차지했는데 그만큼 붕대 감기 과정이 강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마포 감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한 겹 한 겹 아마포로 감쌀 때마다 주문을 외우는 절차가 따랐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박물관에 보관된 이집트 미라 한 구에 감겨있는 아마포가 무려 16겹. 이집트인들에게 아마포 감기는 부활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종교적인 의식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도시였던 아크밈 지역의 미라를 연구하고 있는 아크밈 연구소. 이곳에서는 아마포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연구소에서는 미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미라의 내부를 관찰하고 있다. 이 미라의 경우 8cm에 달하는 여러 겹의 아마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체가 부패해서 몸이 분리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을 아마포로 감싸준 것이고 그래야 부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몸을 고정해주는 역할 외에도 아마포는 시체의 습기나 벌레 같은 해로운 것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만큼 아마포를 감을수록 미라의 훼손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또 하나 어떤 붕대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미라의 부패 정도는 달라졌다. 아크밈 지역의 미라에서 채취한 아마포는 모두 3가지 종류.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인 것은 1제곱센티미터당 실의 개수가 30개에 달할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졌다. 짜임새가 촘촘하고 단단한 아마포일수록 부패를 일으키는 공기나 벌레, 습기로부터 미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쌌다. 어떤 아마포를 써느냐에 따라서 미라를 만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아마포 연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한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라 제작 과정에 대한 많은 단서를 알려주고 있다. 기원전 300년에 제작된 이 미라의 경우 미라 제작 당시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장기인 심장이 아직까지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다. 뇌수를 꺼낸 머리에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부제가 고여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부활의 여신을 형상화한 여인의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 모양의 부적이 보인다. 여기 엄마와 아이 모양의 부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라의 손 부분에 가려진 부적들을 관찰했습니다. 딱정벌레 모양의 부적입니다. 부적의 모양들은 다르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적에 담은 염원은 모두 한 가지였다. 딱정벌레 모양의 부적은 심장이 파손되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심장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90%의 미라의 심장만큼은 남겨져 있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부활을 향한 그들의 집념은 강했습니다. 썩지 않는 육체가 있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 이집트 미라는 영생에 대한 이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과학기술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